네, 안녕하세요. 기막형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강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이게 세법을 막 쉴 새 없이 만드는 거는 힘드네요. 세법이 힘든 것 같아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동안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이 잡담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쉬웠는데 이런 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주식이나 뭐 잡담 같은 거는 재밌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뭐 시간 제약도 없고 그냥 막 했는데 이걸 너무 막 뭘 얘기해야 될까 막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질문이 많은 거 특히 뭐 이런 거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힘듭니다. 어쨌든 마지막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자 소득의 범위, 이자 소득이 뭐냐? 그럼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으면 그게 뭐 이자죠. 뭐.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가 발행한 채권 또는 이자와 할인액. 내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 할인액. 법인 같은 게 애플 이런 법인들이 막 하면 채권 발행하고 이자 주면은 뭐 그 이자 소득이죠. 은행에 저축하고 이자 받는 것도 이자 소득이죠. 예금 이자잖아.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똑같은 거죠. 뭐 국외에서 받는 이자, 나 외국 채권도 막 사요 요즘은. 그 미국 국채 이런 거. 외국에서 받는 이자 있어요. 이것도 이자 소득이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생길까? 진짜? 저축성 보험 해지했어요. 손실입니다. 거의 100%. 99.9% 손실입니다. 차이가 안 생겨요. 있으나마난 규정이죠. 직장공제 초과 반응하는 건 뭐 그렇고. 비영업 대금 이익, 이건 사채입니다. 개인 사채. 회사채 말고 사채. 개인한테 빌린 돈. 이거는 이자율이 커요. 뭐 25%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이거. 비영업 등이 이자 줬어. 그때 원천징수 해야 되죠. 내가 개인적으로 막 사적으로 돈 빌리고 이자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 이익 이건 그렇고. 배당도 마찬가지죠. 법인으로 버튼 이익이나 이익업 배당 또는 분담금. 그럼 법인으로 받지 누구한테 받아요? 내가 어디 투자했어. 삼성전자에 투자했어요. 배당 잘 주죠. 삼성전자. 그 배당 받으면 뭐 법인이잖아. 이 배당이지 뭐. 그게 배당이지 뭐.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 법인으로 받은 이 배당. 애플 샀어요. 외국 법인으로 받는 거. 이것도 배당입니다. 다 배당입니다. 말 그대로 배당입니다. 의제 배당, 이런 거, 배당인데 배당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국내국의 집합 투자기구? 그런 건가요?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생기는 이런 거 다. 말 그대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이자하고 그냥 배당입니다.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이 사채라고 그랬죠. 이거 사채 이익, 비영업 대금 이익 줄 때 25%예요. 원천징수 해야 됩니다. 세율이 이렇게 높아요. 원천징수 세율이. 이런 건 필요 없고 그 밖에 이자 소득 대부분 14%입니다. 배당 소득의 원천 세율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14%예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 납부했어. 이자 소득세를. 그러면 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중과세 조정해야지. 여기서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됩니다. 전부 합산을 하는 거죠. 다른 소득하고 이자 배당
사업, 기타, 뭐 연금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게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좀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법인이 이자를 개인한테 줄 때 법인은 법인세 내잖아요. 법인세 내고 남는 것도 배당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소득세 이거 14% 이렇게 또 걷잖아. 그 법인세 내고 여기 또 배당 소득세 내고 좀 두 번이나 막 그 과세를 하면 다 죽으란 얘기지. 기업들 다 죽고 그럼 누가 투자를 해. 그죠? 기업들도 다 죽고 개인들도 법인이란 게 그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법인도 죽고 사람도 죽고 할 이유가 없지. 이런 법인을 운영할. 그죠? 그렇게 세금을 너무 2중, 3중으로 막 떼가면은 법인이 없어져요.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 그 다음에는. 개인하고 법인을 너무 달달 볶으면 세금 거둘 때도 없어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그거를 그로스업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뭐 100만 원이야. 그러면 요거를 15%라고 그래요. 그 배당 가산율이 115원으로 일단 올려. 그로스업해. 그런 다음에 뭐 배당 소득세, 배당 소득 세액공제죠. 세액공제를 또 뭐 한 20원 이렇게 뭐 빼줘. 한 14원? 이렇게 빼주는 거죠. 101. 그러면은 뭐, 이게 뭐 올바른 그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뭐 그런 로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알 필요 없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중과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는 소득,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는 국외 발생 소득이 있어요. 외국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았는데 원천 징수를 누가 했겠어요? 외국에서 했겠죠. 외국에다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이자를 주는 사람이. 그런 경우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 근데 뭐 한국에 지점이 있어. 여기서 원천 징수해서 거쳐갖고 그 국내 과세관청에 냈어요. 그 원천 징수를 했으면은 이건 또 여기 14%에 들어가는 겁니다. 14%그 2천만 원 종합 그 원천 징수된 국외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일수록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종합과세 한다고 보면 돼요. 아까 그로스업 얘기했죠. 12%네요. 12%. 그로스업률이 12%입니다. 가산을 하는 거죠. 금융소득 금액이 뭐 아까 2천만 원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2,1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12% 더하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나중에 배당 세액공제로 빼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이게 원칙적인 배당소득은 다 배당 가산액이 적용되는 거죠. 법인이 법인세를 냈어요. 이익에 대해. 이 이익에 대한 재원으로 배당을 한 거면은 다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 이거 법인세 낸 거예요. 내국 법인으로 받은 거, 이런 거, 배당 같은 거 이런 거. 저 내국 법인이 다 요거겠죠. 거의 99%가 요겁니다. 배당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 소득이 또 있어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다 법인세 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외국 법인, 출자공동사업자, 뭐 집합투자기구 중에 이런 데 있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본대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법인세 안 내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그거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거 그로스업 감면 비율 넣어갖고 한 겁니다. 분리과세 배당소도 이것도 그로스업 대상 아니고 파생상품 이것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들 그거는 전부 그로스업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당세 공제 그죠? 2천만 원 초과하는 배당 소득 금액은 여기서 빼주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세액공제 방법. 배당세액, 가산액 12%라고 그랬죠. 종합소득 산출세액 마이너스 뭐 산출세액 플러스 원천징수 적용한 산출세액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분리과세라는 것도 하고 뭐 일단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세액을 미리 해서 빼주는 거죠. 또 그 금융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자소득 줄 때, 배당소득 줄 때, 그 종합소득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뺀다는 거.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니까 뭐 홈택스로 막상 신고를 할 때 그냥 차례대로 하면은 다 불러와지기가 됩니다. 그 이자 소득을 그 지급하는 그 법인들에서 다 떼갖고 세금을 떼갖고 다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놓기 하고 뭐 쭉 해주고 국외 그 비영업 대금 이익 이런 거 그죠? 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채 쓰고서 뭐 내가 돈 빌려줬어 사채로 그래 돈 받았어요. 뭐 이런 게 그렇게까지 막 할까? 그죠? 몰래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빠져 있는 거는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넣고 배당소득 빠져 있는 거 있으면 추가해서 넣고 그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들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거 합쳐서 같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렵진 않아요.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뭐 홈택스 사용 방법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까지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강을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아, 이 영상 만들기도 참 힘드네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지 뭐 마쳤습니다. 뭐 그죠. 계속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 특히 그 세액 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처음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좀 알면 좋습니다. 창업세액 감면 이런 거 내가 해당되는 업종으로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5년 동안 세금을 안 낼 수 있잖아. 거의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은.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데 국세청에서 뭐 말이 없죠. 받아라 말아라 이런 말이 없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당되면 받아라 이런 겁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막 세금 깎아주지 않아요. 내가 더 냈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덜 냈어. 그럼 더 내라고 연락 오죠. 그렇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였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